오늘 정말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마치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리플한테 줄을 서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블랙록이든지 구겐하임이라든지 아니면 포춘 500대 기업들 CF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RLUSD라는 것들을 왜 이렇게 급하게 찾고 있는 건지 그 진짜 이유를 팩트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XRP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RLUSD가 뭔지 XRP가 뭔지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보면 절대로 이 전체 그림이 안 보이십니다. 진짜 핵심은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지금 왜 이렇게 기업들이 난리인 건지, 왜 아직까지 XRP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 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거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이 기점이었죠. 미국 의회가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고,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RLUSD 같은 것들을 미국 법안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2월달 미국 통화감독청 OCC라는 곳에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세부 규칙까지도 발표를 했고요. 리플은 이미 작년 12월에 OCC한테 은행 설립 승인까지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법이 깔려있고요. 그리고 세부 규칙이 나왔어요. 그리고 XRP는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리플은 은행 라이선스까지도 갖고 있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리플 생태계에 돈을 넣는 데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기업들은 기술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게 확인이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법이 바뀐 건 알겠는데 기업들이 굳이 지금 당장 RLUSD를 사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 게다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 돈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본사에서 브라질 협력사한테 돈을 보내려고 했을 때 기존의 은행 시스템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금요일 오후에 보내면 어떨까요? 주말 내내 그 돈은 은행 어딘가에 그냥 묶여 있겠죠. 이자도 안 붙어요. 그리고 사용도 안 돼요.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흔히 묶인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수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묶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 비용이고 돈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리플이 이 문제를 정확히 노렸었고, 작년에 G트레저리라는 회사를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나요? 아메리칸 항공, 히타치 같은 이 포춘 500대 기업 1000곳 이상의 돈을 관리해주는 곳이었는데 40년 넘게 기업 자금을 관리해온 전문업체를 리플이 통째로 인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합쳐가지고 리플 트레저리라는 것들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 이제부터는 포춘 500대 기업 CFO가 화면 하나에서 기존 은행 계좌도 보고 RLUSD도 보고 XRP도 보면서 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일이나 걸리던 해외 송금이 이제는 3초 만에 끝나요. 24시간 365일, 그리고 주말에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되면 좋겠다 수준이 아닙니다. 올해 3월 이 비트웨이브라는 기업용 결제 플랫폼이 RLUSD로 실제 거래처한테 돈을 보내는 라이브 결제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진짜로 기업들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리플 수석 임원이 밝힌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경 간의 B2B 결제 규모가 전년 대비했을 때 733% 폭등해서 2260억 달러에 도달을 했다고 해요. 브라질, 영국, 말레이시아 금융기관들 줄줄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SBI 홀딩스도 법인세 인하에 맞춰가지고 RLUSD를 일본에 전면 배치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합법성이 담보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쟁사가 이미 사용하기 시작하면 안 쓸 수가 없겠죠. 경쟁사는 금요일에도 돈이 돌아가는데요. 우리 회사만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차이가 결국에 돈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말한 챗GPT 모멘텀입니다. 마치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이 기업들이 우리도 AI 안 쓰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지금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마치 챗GPT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귀중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기업들 얘기였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국 월가인데,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아실 겁니다. 운용 자산이 수십조 달러인데요. 블랙록의 BUIDL이라는 토크나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결제 레이어로 RLUSD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BUIDL 펀드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24시간
바로 RLUSD를 바꿀 수 있게 된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 은행 영업시간 기다리고 서류 처리하고 몇 날 며칠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튼 하나면 끝납니다. 블랙록이 RLUSD를 선택을 했다는 거는 이 파트너십 정도가 아닙니다. 블랙록 수준의 기관이 쓰려면 보안이나 규제 검증들 얼마나 빡빡하게 검증을 했을까요? 그걸 전부 다 통과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연기금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블랙록도 쓰는데 우리가 왜 안 쓰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구겐하임 산하에서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3,600억이 넘는 규모의 디지털 기업 어음을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 원장, 리플 레저 위에서 직접 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겐하임이 전에 이더리움에서 이런 걸 발행했을 때 규모가 2,05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10배가 넘는 규모를 리플 레저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비싸고 느리거든요. 리플 레저는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보안 사고라거나 네트워크 장애가 없었고요. 33억 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해왔습니다. 이 구겐하임이 그 안정성을 보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이쯤 되면은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니 그래 RLUSD가 잘 나가는 거 알겠어. 근데 RLUSD는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기업들이 쓰면은 정작 XRP 가격은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솔직한 말로 이 반대 해석이 가장 강력합니다. 실제로 현재 RLUSD 유통량의 82%가 리플 원장이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다는 데이터도 존재하고요. 비관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은 변동성 있는 XRP는 안 쓰고 안정적인 RLUSD만 쓰면서 XRP는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RLUSD 시가총액이 출시 1년 만에 15억 6천만 달러 찍으면서 1280% 성장을 했는데, XRP 가격은 작년 고점 3.66달러 대비했을 때 무려 61% 빠진 1.4달러대에서 횡보 중이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해석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사실. 이 기업이 보유하는 건 RLUSD가 맞겠지만요. 변동성이 없으니까 기업 자금 보관용으로는 당연히 RLUSD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 돈이 국경을 넘어갈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 있는 RLUSD를 브라질 협력사한테 헤아라로 보내줘야 되는 상황들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달러랑 헤아라가 직접 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XRP입니다. RLUSD를 XRP로 바꿀 거고요. 또 3초간의 네트워크를 건너가서 도착하면 바로 XRP를 헤아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ODL, 즉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플 원장에서 모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사용이 되고, 그 XRP는 영구적으로 없어져요. 말 그대로 소각이 되는 거죠. 이 기관이 XRP를 오래 들고 있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XRP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사라진다. 이 구조 자체가 핵심인 거고, RLUSD 거래가 많아질수록 XRP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건 누군가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요.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재 리플 레저 1일 거래 건수가 270만 건을 넘기고 있죠. 활성 주소 숫자가 4만 개고요. 또 디파이 풀에 1200만 개의 XRP가 잠겨 있고요. 현물 ETF를 통해서 14억 4천만 달러의 기관 자금이 이미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가격은 1.4달러대예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 이건 펀더멘탈과 가격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뭘까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규제가 다 깔렸고, 또 기업들은 이미 RLUSD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블랙록과 구겐하임 같은 초대형 기관들도 리플 생태계의 파이프라인에 연결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처음에는 익숙한 달러 가치의 RLUSD만 쓰겠지만요. 아시아, 유럽, 남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나라랑 거래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 그럼 결국에 국경을 넘는 다중 통화 결제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 순간 XRP 기반의 ODL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리플 트레저리 자체가 은행 계좌랑 RLUSD, XRP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인 거고, 이미 들어온 기관 자금이 실제로 국경 간의 거래의 대규모로 사용하기 시작된다. 그때 XRP의 실제 사용량이 폭발하면서 지금 억눌려 있는 가격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미국 정부가 법과 규제를 전부 열어줬고요. 또 그걸 본 글로벌 기업들과 월가의 최대 기관들, 실제로 RLUSD랑 리플 생태계에 돈을 넣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작동하는 한 XRP의 네트워크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투자 시장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또 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런 기본 원칙들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 말이 계속 반복될까요? 가장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전략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저렴할 때는 시장이 안 좋고 또 분위기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매수를 못하게 되죠. 반대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더 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시간 지나면은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후회들이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또 후회하고 또 다시 같은 패턴들을 반복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가 만들어내는 흐름들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매도는 더 어렵습니다. 이 매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결정하지만요, 매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타이밍이 와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봤을 때 이 가격 오면 매도해야지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그 가격이 오면 욕심이 개입되면서 결정들을 미루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생각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는 기준과 연습인 거고, 분할적인 매도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이 매도를 해보는 경험들을 쌓으셔야지 실제로 중요 구간이 왔을 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 완벽하게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요, 실수를 줄이고 또 반복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전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본 원칙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